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우리 채널에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러셀님 모시고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 대위였고 또 현재는 TV 러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러셀 황서진이라고 합니다. 말귀가 좀 느끼해. 제 목소리 자체가 너무 좋다는 분도 있는데 또 악플러 분들 중에서는 왜 이렇게 목소리를 까냐, 뭐 재수없다라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톤도 약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채널에 자주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도 자주 출연을 했고, 근데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하는 분인지. 저는 이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여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룸과 투룸, 임대업과 매매를 위주로 중개를 하고 있고, 지금 사회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걸 계속 보고 연구하고 유튜브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로 일을 했는데 왜 군튜버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가 공인중개사라는 타이틀도 있었고 예비역 대위라는 타이틀이 있었거든요. 고민을 했죠. 뭐가 더 대중적으로 잘 먹힐까? 공인중개사는 솔직히 좀 흔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질 만한 컨텐츠였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남자는 군대를 한번 갔다 와야 되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당시에 군대 관련된 컨텐츠들이 병사 관련된 컨텐츠는 아주 조금씩 태어나고 있었는데 장교 출신이나 부사관 출신들에 대한 컨텐츠들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병사로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장교들의 삶이 궁금하거나 그들은 왜 그렇게 군 생활을 했나, 그런 말 있잖아요. 장교들 빡세게 하면 저 녀석 진급하려고 병사들 굴린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진급하려고 굴리는 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먹혔었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죠. 군튜버로 승승장구하고 거의 10만까지 갔었잖아요. 거의 10만이 아니라 최초로 10만을 제가 혼자 찍었죠. 근데 왜 계속 안 하고, 요즘에 채널 보면 부동산 채널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제가 부동산 채널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10만 명을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공인중개사인 걸 모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 브랜드화 시키지 못했구나. TV 러셀이라는 채널은 브랜드화가 딱 됐는데 황서진, 쟤는 뭐야? 했을 때 그냥 유튜버 아니야? 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때 한참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엄청나게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관련 채널, 부동산 채널을 엄청 많이 보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채널들을 본 분들이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게, 당시에 내 수준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려고 하니 이 갭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 이번 생엔 망했다, 다음 생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잘 보니까 그런 줄만 알았는데, 당장 제 옆에 이렇게 황금돼지님, 그냥 뭔가 동네 형 같은데 막상 보니까 아파트 투자도 잘하고 빌라 투자도 잘해서 자산가가 돼 있던 거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도 투자를 잘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그들의 얘기를 내가 한번 전달해주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그분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군튜버일 때 모집된 구독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갑자기 부동산으로 전향하면서 컨텐츠를 바꿨을 때 뭔가 부작용이나 그 성장통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10만 명까지 왔을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렇게 A라는 컨텐츠로 쭉 가다가 갑자기 B라는 컨텐츠로 바꿔버리면 구독자들이 다 나가 떨어진다 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딱 왔을 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는 유지하겠지만 더 올라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 아파트 투자를 하면 좋지만 아파트 규제가 들어가면 이때 투자를 멈춰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또 다른 투자가 뭐가 있을까를 초보가 돼서 다시 그 투자법을 공부를 하고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또 성공하면 또 다른 내가 실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내가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하면 시청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구독자들을 또 끌고 오면 또 내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보다 더 빠르게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존의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비판적인 댓글이 많잖아요. 폭락할 거다, 부동산을 하면서 너 속물이다,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러셀님은 혹시 돈 좋아하세요? 그럼 저는 말합니다. 돈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는 돈이 제일 좋습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음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돈을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위선, 거짓, 자기한테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월급으로서 벌어들이는 거는 내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 한계를 깨려면 결국 투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진짜 웃긴 게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거는 투기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이 야 주식 잘한다라고 해주지 부동산으로 돈 벌잖아요. 그냥 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다 보면 이 재와 돈을 결국 가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대상만 다른 거지 결국 다 똑같은 거라 생각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투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일가견에서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동산은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필수 요소적인 거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고, 주식은 사실은 이제 회사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회사 자체는 돈을 버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사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안 사요. 뭐 단적인 예로 봤을 때 2000년도에 아파트 사라고 했으면 무슨 지금 이 가격의 아파트야. 그럼 2005년도에 사라고 해. 무슨 이 가격의 아파트야. 그럼 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2008년대 리먼 브라더스 터지면서 집값이 폭락을 하게. 봐봐 역시 집값 떨어질 줄 알았어. 고점이잖아. 그치. 그럼 그때 사면 됐거든요. 아니야 더 떨어져야 돼. 그래서 안 샀지. 2012년에 13년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답보 상태 갔을 때 그럼 지금이라도 사. 아니야 더 떨어져야 돼 하면서 또 안 사죠. 비싸다는 이유로. 2017년도 됐어. 그럼 사면 되잖아요. 집이 필요하면. 그때도 고점이야 안 돼. 집값 떨어질 거야. 그 상태에서 모든 집들이 다시 2배씩 올랐거든요. 그렇죠. 기회는요 균등하게 있었어요. 본인이 사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으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샀잖아요. 그 리스크를 떠안고 산 사람들을 막 투기꾼이라고 하는지, 몇몇의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과하게 산 사람들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투자적인 관점에서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샀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너 투기꾼이야 막 해버리면 그거야말로 정말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정말 양심의 손으로 얹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케이스를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남양주 호평에 보면 두산 알프함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21살 학생이 전 아직도 기억나요. 21살이 네,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그게 지금 호가가 한 8억 할 거예요. 8억. 근데 그 친구가 그 샀을 때 얼마로 산 줄 아세요? 7천만 원이요. 아니 그 처음 살 때 아파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 3억 5천인가 6천이었어요. 그 친구는 분양권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아직도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대학교를 갈 때 수시 면접을 보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 친구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인데 면접을 보면 경제 경영학과다 보니까 질문들이 뭐가 나올까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뭐 당시 핫했던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돼서 막 그렇죠. 물어보겠죠. 네. 근데 고등학생이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면접 보려고. 면접 보려고. 그때 당시 부동산 유튜버 분 중에 한참 핫했던 분이 있거든요. 네. 박병찬 유튜버라고. 아 알죠. 그분 유튜브를 계속 본 거예요. 네. 그분이 계속 그런 말을 했대요. 하한주공을 사야 된다. 하한주공을 사야 된다. 아 광명에. 근데 그때 박병찬 유튜버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안 된다. 거기 재건축 안 된다. 사지 말아라. 다 반대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항상 그 친구가 그걸 듣다 보니까 자기 학교 갈 때 그쪽을 지나갔대요. 그래서 하한주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아빠 우리 이거 사자 라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치, 이 낡은 집에 야 이 돈을 주고 왜 사냐. 그리고 나서 재건축 확장이 딱 되고 막 속도가 붙어버리니까 5천에서 6천으로 살 수 있었던 게 갑자기 1억 넘어서 이제 갭이 생겨버린 거예요. 집값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버님이 직접 보니까 이제 아들의 말을 믿는 거지.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당시 그 7천만 원이 또 어디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생길 그치, 거예요. 그치.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랑 어머님께서 재테크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자녀 명의로 청약저축을 풀로 때려준 거예요. 항상 그런 세뱃돈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통장에 넣어놓으셨던 거예요. 그 돈이 한 4천인가 됐었대요. 그리고 3천 정도를 이제 아버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7천 정도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했었대요. 대단하잖아요, 21살에. 대단해. 우선 사야겠다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살이. 네, 부모님이 지원해줬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줘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부모님도 돈 없었으면 못했잖아. 그건 맞지만 있었어도 과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KB 시세가 나오잖아요. 네. 그 친구가 입주할 때쯤에 5억이 잡힌 거예요. 5억이 3억 5천짜리가. 네. 비조정 때 올라간 거니까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죠? 60%? 그때 70까지가 나왔을 거예요. 그치. 70으로 나와서 3억 5천 대출이 다 나왔잖아요. 공짜로 받았죠, 집을. 그냥 대출 다 받고 들어간 거네. 네.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원리금은 어떻게 낼 거냐? 장기 체납식 있잖아요. 그치. 이자 뒤에 한 방에 내는 거. 장기 대출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한 달에 얼마 내고 생활하는 줄 아세요? 45만 원에서 50만 원. 21살에 대부분 대학생들이 코딱지만한 원룸에서 월세 50만 원 내고 살 때 그 친구는 30평짜리 집에서 50만 원 내고 신축 살고 아파트를. 있어요. 네. 러셀님은 투자하세요? 진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오해라는 게 공인중개사를 하면 네. 전문가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중개업에 관련된 건 전문가가 맞아요. 그런데 투자적인 부분에선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전문가 아니었어? 제가 유튜브 내에서 절대로 전문가를 한 적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중개업자지 실제로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에 대해서도 최근에 시작을 했던 불인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전문가인 줄 알아요.
그 비결이 있어요? 시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또 시드가 생긴 다음에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틈틈이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아 나중에 내가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줄 알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1억을 모은 다음에 그때 공부를 해서 내가 살 집을 찾아야지라고 하는데 그럼 늦거든요. 그럼 막상 또 살라고 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다가 그 다음 해 보면 그게 또 1억이 올라있네? 그럼 이제 아예 이것도 놓치고. 그래서 저는 항상 틈틈이 계속 공부를 해요. 나중에 내가 돈이 있을 때 이거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그러려면 결국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은 있어요. 근데 당만한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뿐이에요 지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렇게 이유를 알려주신 분이 여기 우측에 계신 분 황금대지님이시고, 그러면서 실전 투자를 하시는 일반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진짜 투자가로 돈을 벌 수 있구나. 공부만 한다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곳에다 내가 베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적인 마인드로 계속 바뀌게 되더라고요. 부동산이 시드가 많이 필요한데 그 시드가 처음에 없어서 주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 쪽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식당 하시는 분들이 폐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문턱이 낮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망할 수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누구나 그냥 계좌 개설하고요, 돈 집어넣고 누구나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요 생각보다 좀 절차가 더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와요. 공부를 한 사람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망할 확률이 상당히 적거든요. 근데 주식은 빨간불 켜면 가자 하고 그냥 사는 거야. 하지만 내가 정말 돈이 없는데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서 투자 원칙만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시드를 불려가는 데는 좋긴 하겠죠. 근데 러셀님 최근에 비트코인 가자 했었잖아요. 비트코인으로 가자 해서 좀 많이 먹었다가 아 지금 원금 이하로 떨어졌는데 어차피 그 돈 없어도 제가 죽진 않거든요. 제가 대출받아 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돈 외에는 또 다른 수익이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축했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가끔 생각은 나요. 조금만 더 내가 천천히 있으면 어땠을까. 부동산 투자는 시드머니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소한 5천? 한 1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른 채널에 나가서 저기 충남에 집을 하나 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들었던 비용이 한 3,4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잘 찾아보면 이렇게 3,400만 원으로도 아파트 살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청약은 그 지역에 살아야지 나한테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지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는데 그때 그 지역에 줍줍이 나왔습니다. 줍줍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청약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우선 선착순.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요, 줍줍이 떴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라도 하는데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기회가 왔는데도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을 모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왔네? 근데 내가 보니까 통장에 3,400원 있네?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당첨이 돼서 저는 하나를 샀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거기가 택지 지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매가 안 돼요. 그럼 전 3,400을 넣고 3년 동안 그 집이 지어질 때까지는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3,40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3,400이 묶여있지만 3년 뒤에 신축이 됐을 때 과연 얼마가 될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내려간다고 뭐 드라마틱하게 막 엄청 내려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신축 아파트고 대단지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거기는 충분한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다 공부를 하고 분석을 했고 떨어져도 내가 리스크는 감당이 되겠다. 그리고 올라가면 나는 3,400으로 과연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게 됐어요. 3,400으로도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나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야, 그 3,400으로 어디 사냐?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럼 또 그런 말해. 야, 지방 이거밖에 안 올랐는데 서울 이렇게 올라갔는데 언제 가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그랬다가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단 내가 뭐 한 달 소득이 막 5천, 6천 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근데 내가 그렇게 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소액으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빨리 찾아서 투자하는 게 남들보단 더 빨리 좋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사실 아파트라는 거는 그때니까 가능했지라는 또 반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얼마가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좀 적합한 시대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